안녕하세요. 책 읽기 전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가끔은 이기적여도 괜찮아. 지은이는 미셸 엘먼, 옮긴이는 도지영, 발행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친구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내 감정에 상처를 주면 혼자 사귀려 애쓴다. 싫다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렵다. 내가 잘해주는 만큼 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속상하다. 이처럼 착한 사람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부탁이란 부탁은 다 들어주지만 인간관계가 속빈강정인 사람이 많습니다. 저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자신을 대하지 못하도록 막는 나만의 선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며 관계에서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전부 끊어내야 한다거나 자신의 마음에 대해 남을 배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남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나만의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선은 일종의 나의 집과 같아서 오직 내가 문을 열고 허락해 줄 때만 나의 영역 안에 들어오거나 머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자는 아닌 건 아니다, 싫은 건 싫다며 솔직하게 노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인생에 많은 변화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싫어하겠지와 같은 추측이 줄어드니 오해와 부담은 줄어들고 담백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 목록 맨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관계에서 애쓰거나 휘둘리지 않고 일과 인생에서 자유롭고 당당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힘든 당신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한다. 이 말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종종 조건부로 작용한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먼저 마쳤다면 이라는 조건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일단 다른 사람부터 위하고 나면 나를 위해 쓸 시간이나 에너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우선 챙기려 애쓰는데 이때 그만큼 대가가 따른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대가는 바로 나 자신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려면 나를 돌볼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해야 한다. 그래서 관계에서 선을 긋는 일이 중요하다. 선을 긋는 건 자기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하지만 누구도 이 방식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보다 남을 우선으로 해야 좋은 사람이 된다는 믿음과 정면 충돌하는 일인데다 내가 원하는 바를 중요시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비난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건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미루지 않는다라는 의미다. 또 선을 긋는다는 건 내게 꼭 필요한 건 내가 구할 것이며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겠지 하고 기대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이다. 이런 생각이 이기적인 것이라면 그렇다. 나는 기꺼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겠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이기적인,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 기쁨 혹은 안녕만을 추구하거나 집중하는 것.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의 순위 목록의 메뉴에 나를 올려놓아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이기적이라는 말은 나쁜 꼬리표다.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보다 남을 더 신경 쓰고 살면 나를 뒤로 미루고 마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돌보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다정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스스로 챙기지 못하면 당신과 가까운 누군가가 대신 그 책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히 이타적인 사람을 칭송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는 듯 행동하는 사람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 선택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원하는 바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예를 들어 매우 이타적인 사람에게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봤다고 치자. 이타적인 사람은 답을 하지 못한다. 아무리 여러 번 물어봐도 결정은 나의 몫이 될 뿐이다. 이런 사람은 남을 매우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자주 이런 상황에 놓이면 묻는 사람이 지치게 된다. 결국 내가 그들의 속마음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정말 무엇을 먹든 상관없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원하는 바를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일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이유는 한 번도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원하는 바를 말했을 때 상대에게 자주 무시당해서 요구하는 걸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이타적인 태도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타적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지 증명했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만 자존감을 얻는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우선시한다. 이타적인 성격에 자부심을 갖는 사람 대부분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이들은 스스로 마주하기 꺼려지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 온갖 일을 한다. 누구도 부탁하지 않은 희생을 자처하고 뒤돌아서서는 자기에게 신경 써주지 않는다며 꾹꾹 쌓아온 억울함을 터뜨린다. 이처럼 이타적이라는 사람들이 보이는 문제점은 두 가지다. 이들은 자신이 돕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한다. 내가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자기 일이라 여기고 발벗고 나선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제는 이타적인 사람이 상대방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며 불쑥불쑥 선을 넘곤 한다는 점이다.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도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을 먼저 생각하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말은 한마디 뿐이다. 바로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다. 타인을 먼저 위하던 사람이 남이 아닌 자신에게 더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이유는 사실 자신이 불안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했던 일이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가 모두 내 일에만 신경 쓰고 좀 더 이기적으로 군다면 다른 사람을 내 식대로 재단하거나 다른 사람이 구하지도 않은 의견을 내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우리가 이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투사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살 것이다. 자, 여기서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퍼주는 대신 애초에 그 시간과 에너지를 돌려받을 필요가 없도록 자신을 위해 쓴다면 어떨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가는 상대방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싫다라고 거절하지 못한 우리에게 있다. 특히 여성은 자신에게 선을 그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순교자가 되는 법을 배운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 주변 사람을 위해 희생하거나 맞춰줘야 할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꿈, 야망, 욕구는 제쳐두고 대신 시간과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쏟는다. 여성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 탓에 세상에 놓쳐버린 재능이 얼마나 많았을까. 자신의 꿈을 찾을 만큼 이기적이지 못해 세상에 나오지 못한 중요한 아이디어는 얼마나 많았을까.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주입된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몫을 얼마나 베풀었는지, 그리고 모두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들어주었는지에 따라 자존감을 얻는다. 자신이 얼마나 남에게 필요한 사람인가에 따라 또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와 중요도를 매긴다. 하지만 행동이 좋은 사람을 정의할 수는 없다. 설령 그럴 수 있더라도 충분히 좋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다른 사람만이 정의할 수 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직원, 좋은 가족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모습 그 자체로 좋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관계에 선을 긋는 과정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본질적인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온 사회적 메시지, 즉 다른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머릿속에 흘려보낼 필요가 있다. 대신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될 방법을 재정의해야 한다. 가끔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아. 성긋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대하는 법을 가르치는 기술이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무엇인지 전하는 방식이다. 선은 말과 행동에서 내가 멈춰야 할 곳과 다른 사람이 시작해야 할 곳을 정의한다. 상대방이 나를 주종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학대하려 할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이 필요하다. 나와 타인 사이에서는 일종의 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 집안은 나의 인생이고 집을 이루는 내 벽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으므로 바깥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건 아니지만 문을 여는 건 나의 선택이다. 만일 누군가 문을 발로 차서 강제로 부수려 하면 침입으로 느낀다. 그럴 때 기왕 오셨으니 편히 있으세요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누군가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었는데 어차피 하고 싶은 대로 하실 테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창문을 닫아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집은 인생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당신만의 공간이다. 누구를 집에 들이고 누가 떠나야 할지 결정하는 주체는 당신이다.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깨지기 쉬운 화병을 집어 바닥으로 던졌다면 그 사람을 쫓아내야 한다. 이때 화병을 개인적이고 약점이 될 만한 정보라고 생각해보자. 사람들에게 새어나가서는 안 될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응당 조심스레 다루어야 할 그 이야기를 상대방이 함부로 다뤘던 경험을 몇 번이나 겪어봤는가? 당신의 인생은 당신 집이고 집 안에서 용인되는 행동은 당신이 정해야 한다. 실내에서 신발을 신어도 되는 집이 있고 그러면 싫어하는 집도 있다. 규칙에는 옳고 그름이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집을 지킬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집이고 당신의 선이니 규칙도 당신이 정해야 한다. 동반 의존 개념의 전문가인 피아 멜로디는 선을 보이지 않는 상징적인 울타리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선을 긋는 목적을 다음에 3가지로 설명했다. 1. 타인이 우리의 공간으로 들어와 우리를 괴롭히는 걸 막기 위해. 2. 우리가 타인의 공간으로 들어가 그들을 괴롭히는 걸 막기 위해. 3.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감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특히 3번째 목적을 포함하여 선긋기의 3가지 목적은 모두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정체성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준다. 당신은 인생의 한 영역에서는 선을 잘 긋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제대로 긋지 못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어느 영역에서 선을 가장 잘 긋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영역에서도 선을 잘 그을 능력이 있다는 증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라.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자존감, 자신감, 나를 지키는 힘을 기르려면 선을 긋는 일이 꼭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요구할 때 자기 존중감 또한 커진다. 자신의 욕구를 의식할 때 일반적인 자기 인식 또한 높아진다. 선을 그으면 자아 감각을 기를 수 있고
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이 내게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사이에 선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반려자나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을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돌봄은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다. 나를 스스로 돌보자. 그래서 나를 돌보는 일을 다른 사람의 할 일 목록에서 지워버리자.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해주었으면 하는 일을 모두 적어보라. 그게 당신을 계속 기쁘게 하는 일이든 당신을 예쁘고 멋있다고 느끼게 하는 일이든 삶의 즐거움을 더 많이 가져오는 일이든 상관없다.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10중 8구 그러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스스로 채우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했을 때 더욱 바람직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한층 자급자족인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유대인 속담에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하겠는가 라는 말이 있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 당신의 삶을 사는 건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해줄까? 대대로 의사인 집안의 유산을 이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의대에 가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의사가 되는 건 그의 목표일까? 아니면 부모님의 목표일까? 부모님을 만족시킨다는 목표를 일단 달성하고 나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직업에서 얻는 성취감이 그를 계속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며 살게 될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타인의 기대가 지배하는 삶을 살 뿐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보려는 시간을 거의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방법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이기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 결코 아니다. 그런 생각을 버린 후에 한번 세상을 바라보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데 따르는 진짜 단점을 찾을 수 있는가?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이기적인 사람을 떠올려 보면 당신의 요구를 그 사람이 거절했던 때가 기억날 것이다. 그건 분명 짜증나는 경험이었겠지만 짜증을 내는 건 당신이었지 상대방이 아니었다. 아니면 반대로 당신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자. 상대방이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걸까? 선을 잘 긋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몇 번의 요청을 받아도 싫다고 거절할 줄 안다. 당신 곁에 절대 있어주지 않는 사람이 떠오르는가?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보답받지 못할 노력을 들여야 하는 관계에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다.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또한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그저 불안한 사람일 뿐이다. 불안한 사람은 당신이 입을 다문 이유가
자신에게 짜증이 났기 때문이라고 넘겨짚거나 자기 얘기만 하려고 대화에 끼어든다.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재정의하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정할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깨달으면 자신의 감정, 기분, 생각 등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선을 긋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보통 우리가 선을 그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애정이 결핍된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른이 된 후 어렸을 때 받지 못한 관심에 집착하게 되고 관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다 한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해야 한다고 해도 말이다. 내가 평소 코칭 세션이 끝나고 숙제를 낼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봤다. 숙제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5분의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실 5분의 시간은 낼 수 있다. 그들은 그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더 가치 있다고 여긴다. 좀 더 이기적으로 굴자. 결국 다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신경 써야 한다.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배워야 한다.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고 무엇을 받아들일지 또 거절할지 알아야 한다. 다음은 이를 알기 위한 목록의 저 부분이다. 나머지 부분은 각자 채워보자. 나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다. 상대로부터 존중받으며 이야기를 듣는다. 내 필요와 관심사를 우선순위에 둔다. 내 감정을 느낀다. 내 생각을 전한다. 사소한 일상에서 나를 지키는 연습. 직장편. 일 잘하는 사람은 거절도 잘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끊임없이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업무 연락을 하느라 대화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본 적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과는 대인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참지 않는다. 저녁 식사 내내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 차라리 저녁을 같이 먹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대부분 일 중독자들은 사실 정말로 급한 일을 한다기보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싶어 일을 멈추지 못한다. 그들은 바빠 보이고 싶어 여기저기 산만해지는 상황을 좋아하는 것뿐이다. 선을 긋는 건 모든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나 직장에서는 좌천되거나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사람들은 이를 선을 긋지 않을 핑계로 삼는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일자리를 잃는 것과 하고 싶은 말을 억누르고 침묵 속에 고통받으며 쌓이는 분노와 함께 살아가는 것 사이에서 잘못된 이분법을 세운다. 하지만 두 선택지 사이에는 절충안이 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뒤집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당연히 사무실의 마지막까지 남아 일하면 상사는 좋아할 것이다. 그렇다고 월급을 올려줄까? 알 수 없다.
당신을 이용하면 회사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단호히 의견을 말하기 전까지 상사는 당신을 계속 이용할 것이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가 필요한 상황도 분명 있지만 반드시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 명확한 보상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안감 때문에 일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둘째,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에는 금전적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돈으로 가치를 헤아리며 직장에서는 금전적 보상으로 업무에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평가한다. 만약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좌지우지하거나 하찮게 여긴다면 당신이 받는 대우에서 그런 평가가 잘 드러난다. 금전적 보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과 함께 돈의 영역에서 강력한 선을 긋는 일 또한 중요하다. 직종을 불문하고 인맥을 핑계로 무보수로 일해주거나 적은 돈만 받고 일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자신의 선이 어디인지 알아야 적절한 보상이 없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지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내게 득이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보수로 일하지 않는다. 무보수로 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일마다 다르다. 특히 내가 일하는 업계에서는 직업적 소명을 이유로 보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회사가 많다. 나도 종종 이러한 이메일을 받는다. 메일에는 내가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신경을 쓴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며 하지만 예산이 없으니 그냥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는 이런 일을 수락하는데 반대한다. 물론 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다. 그렇다고 이런 요청을 수용하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전부 정신건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몇몇 비양심적인 회사에서는 대의 명분을 향한 사람들의 책임의식이나 일에 대한 열정을 이용해 일한 만큼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선을 가지고 있다. 내 시간과 에너지, 내가 갖춘 자격이 돈을 지불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는 회사라면 내 지식과 콘텐츠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금전적 보상은 일종의 존중의 문제다. 앞에 이메일을 보낸 회사에서 솔직하게 말한 게 맞다면 예산이 없다는 변명은 그저 계획이 부족했다는 소리밖에는 안 된다. 행사 장소 대관료, 음식, 케이터링 비용,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낼 수 있는 회사라면 행사에 초대하는 강연가에게 강연비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친구 편. 평생 갈 절친보다 존중받는 친구가 좋다. 친구 관계에서 건강한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연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지만 친구 관계는 왠지 특별한 노력이나 소통 없어도 유지될 거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모든 관계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변화하고 그런 삶의 변화는 친구 관계의 역학을 바꾼다. 사는 곳이 바뀌든 직업이 바뀌든 우리 인생의 이행기에서 모든 친구 관계가 그대로 남지는 않는다. 또한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그런 우리의 성장을 친구들이 항상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선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기도 하다. 자기 신뢰와 자기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겠다면 남을 험담하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친구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친구가 있다면 당사자가 상대에게 직접 이야기하게끔 해야 한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문제가 있다면 직접 가서 이야기해야 한다. 특히 여자들의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한 사람을 두고 함께 싫어하면서 유대를 쌓기도 한다. 함께 싫어하는 사람을 두고 맺은 유대 관계는 끈끈할지 몰라도 바탕에 독성이 있는 사이다. 친구가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을 즐긴다면 당신도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 사회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헤어짐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다. 평생의 우정을 중요시 여기고 친구를 잊는 걸 개인의 실패라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 우정이 끝난 데는 내가 나쁜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 내게 좋은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는 해로운 친구일 수 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해로운 사람보다는 해로운 역학관계와 해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의 문제로 정의하는 걸 그만두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친구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이 다른 친구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일 수 있다. 관계를 끊는 게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곁에 둔다면 결국엔 그 친구에 대한 원망을 품게 되고 여기서부터 피할 수 없이 험담이 시작된다. 서로 선을 긋지 못한 친구와 결별하고 새롭게 건강한 친구 관계를 맺는 여정을 지나면서 나는 우정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까지 늘 배웠던 내용들과 맞서게 되었다. 이를 통해 크게 3가지 교훈을 얻었다. 우정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우정이 남아있지 않다면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더 건강하고 유익한 길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친구 관계는 관계를 끝내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친구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함께 보낸 시간이 전부 실패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정은 당신이 기억하는 것만큼 진짜였다. 지난 날에는 매우 도움이 되는 관계였고 사랑과 공감, 서로에 대한 지지가 넘쳤으며 인생의 특정 시점에서 필요했던 완벽한 관계였다. 그런 관계였다 해도 여전히 끝은 있을 수 있다. 친구로 지낸 기간이 길었든 짧았든 상관없이 우정은 당신의 삶에 가치를 가져다 주었다. 인간관계는 끝난다고 해도 그 친구가 당신에게 가져다 준 긍정적인 영향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절친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도 기억날 만큼 학창시절 크나큰 슬픔을 느낀 순간이 있었다. 내가 슬펐던 이유는 영화 속에서 종종 묘사되곤 하는
언제든 찾아갈 절친이 내겐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내게는 그런 헌신적인 친구, 무슨 일이 있어도 전적으로 의지할 친구가 없었다. 나는 친구로서의 나에 대해 함께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우며 그저 짧게 만나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드디어 절친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았다. 우리는 영화 속에 나오는 관계와 정말 똑같았다. 친구는 새벽 3시에 아무런 연락 없이 울면서 우리 집을 찾아왔고 나는 친구를 들어오게 했다. 나는 만사를 제쳐두고 친구 곁에 있었다. 그러다 우리 둘 다 성장하게 되었고 나는 어른의 우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상호 의존적인 우리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언제나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 의존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전부 달라고 하는 것, 그 사람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때로는 두 사람이 동시에 나쁜 일을 겪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정신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을 수 있다. 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도울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바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한 친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쁘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사람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도와줄 수 없고 당신이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도와줄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당신만의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이유다. 어른이 되면서 학창시절 친구와 예전처럼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까닭은 삶이 복잡해지면서 친구들 사이에 실제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거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 연인이나 배우자, 특히 아이가 생겼을 때는 더욱 그렇다. 아무리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매일 당신을 지지할 감정적인 여력이 있지는 않다. 모든 우정은 단계를 거친다. 친구와 가까이 지내는 정도와 연락을 나눠야 할 정도는 계속 변화한다는 점을 받아들이자. 우정은 시험하는 게 아니다. 먼저 연락하는 걸 멈추고 지금 당신이 얼마나 많은 죽은 식물에게 물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라. 이처럼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우정에 관한 문구가 많다.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비슷한 뜻의 문구도 있다. 내가 게시한 글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친구는 진짜 나를 지지하는 친구가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다. 나를 좋아한다면 뭐뭐 할 거야 라는 문장 속에는 같은 사고방식이 담겨 있다. 우정을 시험하는 일은 그만두자. 당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댓글이 없다는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친구가 통과할지 떨어질지 보기 위해 몰래 우정을 시험하는 대신 친구와 소통을 시작하라. 소통이 잘 되는 친구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시작해야 한다. 친구가 그리웠다면 그랬다고 이야기하자. 친구에게서 거리가 느껴지면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내가 나를 좋아한다면 뭐뭐 해야 해 라는 말 대신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건 알지만 뭐뭐 해줄 수 있어 라는 말로 바꾸자.
친구가 무언가를 눈치채거나 알아주지 않아서 사랑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한 느낌이 든다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내가 기억해주지 않아서 친구의 기분이 언짢았다면 나는 친구가 직접 이야기해 주었을 거라 믿는다. 또 친구가 화를 냈다면 나는 내가 잘못했으며 그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했어야 한다고 사과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친구는 관심을 가져주고 사과하고 상대에게 더 잘하려 한다. 우리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거절당한 게 아닌데 거절당했다는 표시를 찾으려 하면 안 된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거나 메시지를 많이 보내지 않는다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부여하면 자신에게 상처 줄 의미만 더 만들어낼 뿐이다. 그러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바나 필요한 것을 요구하자. 친구를 믿고 그들이 내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그들이 내게 필요한 바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새로운 사람을 찾자.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좋은 사람보다 나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관계의 기술, 가끔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아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